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행정부는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난 1월 초에 지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 행정부의 에너지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국방부나 CIA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에는 미국이 상대국과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 국익에 위반이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그리고 지역 불안정이 미국 국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 그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국가의 카테고리는 세 가지로,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리비아나 이란 이런 것처럼 테러 지원국이나 혹은 중국 같은 위험국가는 분류 1단계 분류로 가장 민감한 국가로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그 다음 인도같이 비동맹 신흥국가, 미국과의 국익을 앞으로 공유해 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의 관계를, 협력을 끌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라든가 협력,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오픈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지켜봐가면서 해야 된다. 혹은 다른 카테고리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 국가와 경쟁국가가 될 것이다 할 경우에 이 포함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인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약한 카테고리가 기타 지정국가에서도 하부라는 게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기타 지정국가인데, 거기에 들어간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25개국이었는데 한국이 포함됨으로써 26개국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가진 국가로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리스트를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안주스 클럽, 다시 말하면은 이 뉴질랜드, 호주, 일본, 영국, 한국, 이 항상 우리가 공동훈련하는 이 국가들 중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가장 강한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민감국가로 지금 리스트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이제 뭐 여야가 찢고 뽑고 난립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일으켜서 이렇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뭐 자체 핵무장 하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찍혔다 등등 이렇게 서로 비난의 화살을, 물론 국민의힘도 똑같이 너희들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붙이면서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하니 이렇지 않냐, 간접적으로 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또 다른 분석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체코 원전 협력을 원전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한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원자력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수자원개발원하고 이 사실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1월 중순쯤에 결국 종결이 됐다는데, 그 시점을 볼 때 한 뭐 1월 초순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압박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은 우리가 따냈으니까 한국 기업을 통해서 미국 원전 기술이 혹시나 유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한전에 대해서 소송을 한 이유는 너희들이 개발한 그 원자로 기술, 사실은 너희들이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고 다
우리들한테 받아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뭐 1월 11일 정도, 참 1월 11일이 아니라 1월 15일에 이게 이 소송이 종결이 됐으니까 1월 초쯤 했을 거다라는 이론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이유로 들은 거는 핵무장, 자체 핵무장 하겠다 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미국이 찍힌 거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 핵무장이라는 건 저도 국회 국방위원을 할 때 자체 핵무장을 굉장히 주장을 하니까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미국의 군축협력의 대가이고 오랫동안 그 영역에서 일하는 아인혼 박사가 바로 여의도로 날라와가 제 방에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핵무장을 할 생각이냐. 이만큼 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사실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전략은 진짜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는 뭐냐.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확장된 핵 억지력을 우리에게 보장해달라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푸시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이 6.25 전쟁 때 유엔군을 끌어들여서 전쟁에 이기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완전히 우리가 전체가 공산화된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끄집어내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칫하면 이걸 그냥 놔두고 한국 자기들끼리 남북한끼리 서로 싸우다가 놔두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적화 통일, 적화 빨간 나라로, 통일보다는 빨간 나라로 될 거다 하고 놀라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운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체 핵무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핵 억지 확장력을 보장해달라는 하나의 압박이었습니다. 얻어냈죠, 그걸. 그 고도의 전략으로 쓴 것인데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도리어 이제 공격으로 쓸데없이 핵무장 한다 하다가 자극을 해서 그렇다 이런데, 제가 볼 때에 왜 이를 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월 초에 대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넣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나 이 대만이나 한국이나 거의 같은 카테고리 속에 기타 지정국가 부류에 들어가겠지만, 이스라엘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정보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대만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지금 미국의 뭐 국방수권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대만을 한국보다도 더 중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TSMC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만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라든가 정보 협력에 있어서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항상 경계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한국도 그런 나라로 지금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근데 why? 왜 이럴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체코 원전 경쟁 시점에 그게 소송 문제가 그때쯤이다. 그럼 그건 타이밍상 그렇다 칩시다. 그럼 핵무장에 대한 자체 핵무장 얘기는 뭐 7월달 그 전에 뭐 캠프 데이비드 훨씬 전에 이루어진 건데 왜 원래 이러느냐. 12월 3일 대통령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임하기 직전에 국회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이재명 원내대표가 골드버그에게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 당신 돌아가도 없는 사이에도 한미관계는 훨씬 더 발전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진짜 사탕 발린 얘기를 했지만, 립 서비스를 했지만, 골드버그가 와서 이재명을 만나고 난 뒤에 받은 느낌이 뭐겠습니까? 큰일 나겠다.
그런 상황에 그런 점에 12월 14일 이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난 뒤에 12월 23일 왔으니까 그때 분위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어나운스한 게 뭐냐 하면은 한덕수를 윤석열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통상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안보 문제 협력도 다 한덕수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내놨습니다. 물론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트럼프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었지만 미국의 워싱턴 DC의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12월 27일 탄핵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불안이 그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즈음쯤 VOA, Voice of America 같은 곳에 실질적으로 Voice of America로 하면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뭐 관영통신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 행정가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 주요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뭐 한미 동맹관계는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되고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멘트를 많이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목을 치니까 미국으로서는 카운터파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국내 분위기로 볼 때에 정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나와서 토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토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친북 종중 국가가 될 게 뻔한데 미국이 가장 큰 적으로 지금 원래 데지그네이터 지정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런 중국과 한국이 한 편이 된다면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든가 원자로라든가 AI라든가 그리고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관련된 공동 연구라든가 협력을 그리고 원자로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더더구나 사용 후 재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선을 꺼야 되겠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부 산하에서 있는 미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이 국내에 유수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스트 같은 데가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한국생명과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르곤 국립연구소 이런 미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싱크탱크와 혹은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직접적인 그 에너지부 산하에서 역할을 하는 정부 정책연구소로 일하는 곳과 함께 공동연구나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영향이 바로 갈 수밖에 없죠. 제한을 하는 거죠. 첫째, 정보의 접근을 제한할 거고 정보 공유를 제한할 거고 기술 개발을 제한할 거고 기술 협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1월 초에 이것을 더더구나 민감 국가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국에게 알리거나 협상하거나가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안의 요소가 드러나거나 할 경우에 미국 국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초쯤 됐을 때는 뭐 완전히 이 탄핵 분위기가 그대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인용이 되는 분위기. 이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라는 상황이고 이재명이 거의 들어설 분위기다. 그리고 미국도 토론할 때 보면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그걸 전제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동맹 문제, 한미 동맹관계 뭐 함수라든가 격이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뭐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물론 웨스팅하우스에서 뭐 지적재산권을 소송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일단은 뭐 경계를 하다든가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때에 대응해서 미국이 함부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확실한 기술 연구 개발,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인적 교류, 전문가 교류, 공동 세미나, 에너지 전략, 이거 공유해서 안 되겠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를 제한하자.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한국을, 우리가 75년 동안 이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했고 미국이 우리를 불신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찰음도 있고 주한미군 뭐 고홈이라 하고 자주 국방을 하겠다 뭐 그래서 언제까지 철수를 해둘라 뭐 티격태격 하는 게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부가 나서서 최소한 이런 첨단 기술, 첨단 정보, 아주 예민한 정보 교환에 있어서는 한국도 앞으로 예의주시하는 국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사족을 달자면 원자력 개발 같은 거는 경쟁국, 이스라엘, 대만 이런 거는 협력국이지만 우방국이고 동맹국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술에 있어서는 또 경쟁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 속에 한국을 넣어서 1월 초에 한 게 아닌가, 지정한 게 아닌가. 그럼 아무도 안 알려주고 도리어 그쪽에서 아니 너들 민감국가로 지정되는데 협력에 문제 없겠니? 인적 교류에 문제 없겠니? 공동 기술 개발에 문제 없겠니? 너들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동 협력하는 건 문제 없겠니? 이런 질문이 오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미국 눈에 벌써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 정부기. 민주당은 그걸 핑계로 대고 바로 너 때문이야 하는데 바로 너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들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이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완전 종중 좌파 카르텔이 이 나라에 너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껍질은 정말 원더풀하지만 속으로 푹푹 썩은 나라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고 뭐고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들고 나온 거예요. 결국 이런 계엄을 선포하게 된 진짜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리고 행정부 마비 그 원인 제공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가락질을 국민의힘 손가락질, 행정부의 손가락질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 연구 협력 기술 교환 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용 후 재처리 연구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형 원자로 개발이라든가 상당히 당분간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인적 교류에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우리하고 협력할 한미 동맹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이런 문제에서도 하나의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과 공헌을 요구하는 카드로 이걸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이 난국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답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되면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에 진짜 칭찬을 하던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놓은 대통령이 없고 외교력을 발휘한 사람이 없고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없다 했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신뢰가 돌아온다면 이 제재 강도는 상당히 약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4월 15일부터 이게 이펙티브 유효해진다 하더라도 서서히 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한덕수 탄핵이 미국에게 결정적으로 이건 협력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정보를 주기에도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하기에도 첨단 기술을 교환하기도 공유하기도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1월 초가 아닌가
한덕수 탄핵까지 이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에. 그러나 이 4월 15일 전에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큰 부담에서 좀 벗어날 것입니다. 여야가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최상목 권한대행 앉아가지고 나라가 콩이 되는지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 이런 사이 이렇게 뒤통수를 지금 맞고 있으니 보십시오.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미국에서 바로 윤 대통령과 같은 지위로 우리가 당신을 당신과 모든 걸 협상하고 협조할 것이다 했는데 최 대행이 들어서고 난데 아직 핫라인으로 전화 한 통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남아 전부 아태 지역을 순방하면서, 동남아가 아니라 아태 지역 순방하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강력한 혈맹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한국을 들리지 않고 패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 1월 초에 그렇게 결정을 한 민간국가로 등록한 이유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